안녕하십니까. 20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도시 블록체인 포럼이 준비한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포럼 사무국장 곽수영입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스마트시티가 대세가 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도시 내 구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실과 현황에 대해 그리고 스마트시티 블록체인의 미래를 위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도시 블록체인 포럼을 이끄시는 황성규 회장님의 개회사로 오늘 컨퍼런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스마트도시 블록체인 포럼을 이끌고 계시는 황성규 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부 사단법인 스마트도시 블록체인 포럼 황성규 회장입니다. 우리 포럼은 도시 서비스와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왔고 교육과정을 4기에 걸쳐서 대면, 비대면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기술은 인공지능, 드론, 로봇, AR, VR,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프롭테크, 콘테크 회사들이 출연하여 도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왔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첨단 기술의 근원인 데이터, 즉 정보에 신뢰의 가치를 부여하여 스마트 시티 참여자들의 다양한 거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보관해 주고 있습니다. IoT가 수집하고 교환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관리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도시 기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 교환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일일이 사람이 개입하거나 중앙 시스템에 개입하여 기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정보의 독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초연결 환경에서의 정보 교환을 효율적으로 기록, 저장,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에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도시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여러 가지 한계로 아직까지는 전 분야에 대해서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분야는 핀테크, 조각투자, 공동주택관리, 교통, 결제 등의 기술 연계와 통합이 상대적으로 쉬운 산업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의 효과를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줄일 수 있고 도시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서 과정에서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가 태양광 전력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가구별로 얼마나 전력을 사용했는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분쟁의 여지를 없앨 수 있고 거래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너지 분야의 스마트 그리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 등은 물론 전력을 거래하는 과정까지 블록체인으로 기록하면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 시공 과정 역시 공정별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되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부실 공사를 막을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메타버스, NFT, 웹3도
블록체인 기술로 정보의 소유를 가능하게 하므로 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포럼의 세미나에서는 시간의 한계상 최근 유행하는 부동산 조각 투자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과의 관계성, 또 한편 블록체인 기술 인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해볼까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세계적인 이 행사에 포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모든 준비를 총괄해 주신 곽수영 사무국장님,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두 분과 자장을 맡아주신 윤주선 우리 포럼의 아카데미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멀리서 와주신 시간을 갖다가 많이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으로 서강대학교의 윤석빈 교수님을 모시고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인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윤석빈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윤석빈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인증에 대한 부분, 요즘에 워낙 블록체인이 굉장히 요즘 핫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스마트시티와 블록체인 연결되는지와 인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이름은 윤석빈이고요. 예,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카톡 이메일이 있는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에는 IBM 오라클과 같은 전체적인 엔터프라이즈 쪽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제가 블록체인에 온 지는 벌써 5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서강대학교 특임 교수를 하고 있고 한국 블록체인 학회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세요. 제가 흰머리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황 회장님 같이 마치 친구나 제가 선배로 알고 있는데 예, 유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분위기가 안 좋으시네요. 네.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얘기를 풀어갈 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전에 블록체인 5년 차이기 때문에 현재는 교수로 있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수라기보다는 실제 필드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풀어가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은 제가 디자인 싱킹, 린스타트 에자일 부분이 보이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약간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 오늘과 같은 워낙 변화가 많고 이럴 때는 혁신 자체가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과 외부 조직과 얼마큼 잘 연결하고 융합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디자인 싱킹, 리스트업 에자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개발자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비즈니스와 개발과 운영, 비즈니스 데브옵스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나라로 되게 유명한 시장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는 거 컴바인, 이게 보시면 디자인 싱킹, 리스트업 에자일 이런 식으로 실제 고객과 어떻게 공감을 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에자일하게 빨리 대응할 수 있을지.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워낙 변화가 빠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도 지금 워낙 밖에서 나눈 부스에서 있는 것도 워낙 속도가 빠르고 변화가 빠르죠. 이거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약간 팬데믹 시대가 좀 다르긴 한데 마스크 쓰고 있긴 합니다. 보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휴먼 훅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요. 머신런 러닝, 그러니까 열심히 데이터를 모으고 있죠. 사실은 제가 딸 둘의 아들하는요. 저 이게 사실은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저희 집 얘기인데, 제가 재수생 고1 중3의 아이 딸 둘의 아들한테 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보면 저희 식구들이 대화를 안 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딸 둘은 새로 나온 블랙핑크 영상을 보고 있고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가 보시나요? 거꾸로 가는 아이가 보이죠? 여기. 그래서 저희 막내가 중3인데요. 제 중3 이 아이를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 때 보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줬을 때 전 느꼈죠. 이 친구가 분명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게임을 할 것이다. 역시 예상대로 로블록스, 블랙 거기에 관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컸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로블록스라는 게임 들어보셨죠? 요즘에 메타버스나 이제 스마트 TV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걸 봤을 때 이 친구가 컸을 때 미래 은행을 쓸 거야. DDM에 또 이제 조각 투자 나오는데 미래에서 현재 있는 시중 은행 쓸 것이냐. 제가 이제 많은 금융기관 갔을 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느꼈어요. 이 아이가 컸을 때는 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나이대를 보면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 있는데 실제 이 친구들은 여기 저희가 스마트 시티인데 저희가 스토리텔링 시대, 스토리 리빙의 시대, 실제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게임이 아니고 비욘드 게임, 그러니까 이코노미 시스템을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봤고 이 친구가 저희 집은 로블록스 게임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 핸드폰을 60만 원 결제했거든요. 그 당시 60만 원 결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스마트 도시, 아까 디지털 트윈 연결된 부분에서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MZ 세대라고 여기는 MZ 세대는 잘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실제 G 세대들이 어떻게 할지. G 세대 특징은 제가 카톡 하면 절대 답이 안 옵니다. 제가 지금 로블록스 들어가서 하면 답이 오고요. 저한테 카톡 오는 경우에는 딱 카카오페이 결제할 때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스마트 시티와 블록체인 연결됐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이 걸그룹 이름을 아신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홍도가 이게 혹시 여기 나이대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뭐 핑클 아니면 시스타인데 이게 마마무라고요. 제가 찐팬인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그냥 문별 여기는 오늘 뭐 제가 원래 다 마치면 제가 상품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문별 솔라 회의나사가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제가 마치 4차 사명은 마치 문별 솔라 회의나사가 어우러지지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가 융합되는 시대가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시티나 사탄이 워낙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융합인데 마치 문별 솔라 회의나사가 저는 굉장히 찐팬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유일의 스케치북이나 라이브로 보면 제가 느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랩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고 근데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잘 어우러져서 시너지가 나오는 부분이 느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되는 부분이 있고요. BLTS는 비즈니스, 로우, 테크놀로지, 소사이티. 요즘 ESG 여기도 ESG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종합적인 ABCD, BLTS에 대한 부분, 종합적인 관점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많아서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와 블록체인에서 여러분들이 또 인증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증이 꼭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 테크놀 관점, 미디어 관점, 오퍼레이션 전체적인 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또 포인트는 보통 P2P라고 하면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P2P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 시대다. 요즘에 웹 3.0이 나와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제가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인데 제가 열심히 좋아요 눌러도 저한테 전혀 기여에 대한 보상이 없죠. 그런데 웹 3.0에 대해서는 읽고 쓰고 거기다 소유. 그래서 내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그래서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과 스마트 시티도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시대적 흐름이 있죠. 옛날에는 기간의 데이터, ERP, CRM에서 마이 데이터, 중앙화에서 탈중앙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 시대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시티와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로 시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사실은 좀 지나면 오늘 워낙 뒤에도 뭐 IoT나 스마트 시티에도 마찬가지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머신 커머스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 거래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거래가 아니라 지금 좀 지나면 예를 들면 냉장고와 자동으로 거래가 되거나 장기 자동차가 갔을 때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율주행차지만 제가 내려서 카드를 꺼내서 결제하죠. 그게 아니라 미래에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율주행차 안에 직접 지갑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리 자체가 사람만 지금 스마트폰에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안에, 기계들 안에, 드론 안에 그 안에 월시 들어가서 제가 레드 플레이 원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 보는 메타버스나 스마트 시티의 미래에 좀 나오는데 약간 거기는 약간 메타버스 위주긴 합니다만 확실한 거는 지갑 자체가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 기계, 자율주행차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드론 그 안에 월시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걸어다니는 로봇들 안에 원리 자체가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기계 또 중요한 거는 머신 투 머신 커머스 그래서 메타버스 커머스, 스마트 시티 커머스 안에 이렇게 좀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인증이 현재는 워낙 기존 기술들이 있지만 이런 스마트 시티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양손잡이인데 자네 은혜처럼
ABCD랑 기술적인 부분하고 디자인 싱킹, 리스타이저 이런 식으로 다 융합되는 관점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앞 세션, 뒷세션의 부분 때문에 제가 약간은 좀 시간 썬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약간 여유 있게 좀 내용들은 많은데요. 핵심적인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이냐? 여기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도 있고 좀 초보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 블록체인은 신뢰 기술이거든요. 어때서 신뢰에 대해서 마치 AI에 대한 신뢰성,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을 것이냐?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플랫폼 신뢰성, 실은 AI에 대한 신뢰성, 그래서 이런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게 블록체인의 기술이에요. 마치 제가 비유를 하자면 AI를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블록체인은 블랙박스로 비유할 수 있겠죠.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보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 사고가 왜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마치 AI를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블록체인은 블랙박스 기술, 그리고 마치 정수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죠. 데이터가 가득 차 있듯이 블록체인이 마치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워낙 데이터 댐, 데이터 네트워크 AI 블록체인에서 사실은 워낙 데이터 댐에 큰 댐 그림이 있고 사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수집을 하고 각용 결합하고 창출해내고 스마트 시티를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은 데이터 댐 안에는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보의 그림인데 제가 이번에 얘기하죠. 마치 아까 정수기 안에 물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 마치 필터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필터라 표현했는데 댐 안에 눈에 사실은 정수기도 여러분 보시면 눈에 보이는 물이지만 사실 필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주는 그런 것처럼 이런 블록체인이 데이터 필터 같은 역할, 그래서 블록체인 필터라는 역할, 블록체인의 블랙박스라는 역할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에 대해 신뢰인데 데이터가 기관의 데이터, ERP, CRM에서 지금은 마이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드리븐 이노베이션인데 사실은 스마트 시티도 다 데이터죠.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에서 나중에 데이터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데이터가 지금 다 흩어져 있죠. 은행에 있고 병원에 있고 하지만 이제 마이 데이터에서 내가 직접 데이터 주권의 시대인데 그것들이 뒤에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통합 서비스, 슈퍼 서비스, 슈퍼 서비스가 된다. 내 지갑 안에 뭐 나의 마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나의 은행 계좌, 보험 계좌,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이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융합돼서 내가 나의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나는 반은 비트코인으로 받고 나중에 반은 내가 원화로 받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사실은 우리나라는 넘어야 될 사람이 많긴 합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마이 데이터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시티 블록체인 보실 때 따로따로 보는 게 마이 데이터 따로 블록체인 따로 스마트 시티 따로 같이 연결되는 융합되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0년도에 이제 사실은 블록체인이 보면 프랙티컬 블록체인 나오는데 지금 블록체인이 다 내재화됐습니다. 2020년도 가트너 자료인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들은 여기 프랙티컬 블록체인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은 인지하지 않더라도 이미 카카오톡을 쓰고 계시면 이미 지갑이 다 들어가 있고요. 삼성 스마트폰을 사셨으면 이미 다 지갑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거기서 이런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커지기 때문에 미리 흔히 말하는 웹 입점형 기업들이 미리 다 사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도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블록체인이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 시티 안에 다 많이 내재화되고 있고 사실은 여러분 올해가 팝콘각인데 여러분들의 마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마이 데이터 인증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라 모바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 쓰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그 보수적인 한국은행조차 CBDC라고 해서 디지털 자체, 그 원화 자체가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됐는데 그 안에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 리테일은 이미 분산 원장 기술 플러스 리테일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시범 사업이긴 합니다. 올해 다 팝콘각이에요. 올해가 마이데이터, 한국은행 CBDC, 모바일 운전면허증들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왼쪽이 원이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민하 교수님의 전 장표인데요. 왼쪽이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른쪽이 온라인이죠. 오프라인 자체는 물질, 소유, 자원 쪽 부분이고요. 온라인에서 재밌는 거는 이쪽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많이 넘어갔죠. 흔히 말하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이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들이고요. 여기서 보면 근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부분에서 분명히 온라인 회사인데 온라인 회사들이 다시 거꾸로 오프라인 가는 그러니까 O2O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분들에서
데이터의 양가지 좀 중요했어야 됐죠. 사실은 알리바바나 사실은 미국에 있는 아마존 부분에서도 보면 데이터가 정말 중요했어야 됐죠. 사실은 은행에서조차 지금 제가 아는 분들 미국 출장하는데 제가 만약에 출장을 갔을 때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카드를 안 만들어줘. 제가 아무리 서강대 특임 교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저를 잘 믿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아마존 뱅크한테 얘기를 한다면 아마존 뱅크는 저를 다 조사하죠. 연체한 적이 없고 이제까지 트래킹을 하다 보니 이 사람한테는 카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카드를 발급되는 이런 식으로 아마존과 알리바바에서 이런 부분에 융합되는 게 있고요. 사실은 알리바바에서도 여러분들은 엔터파이낸셜이라고 해서 이미 자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미 3초 안에 스마트 시티 기술인데요. 3초 안에 얼굴 인식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 세트가 우리나라 많아야 1000개 정도거든요. 스코링 하는 거에. 근데 이미 알리바바에서 엔터파이낸셜은 데이터 세트 10,000개가 3초까지는 약간 너무 과정인데 3초 안에 얼굴 인식해서 데이터 세트가 10,000개가 돌고 위챗페이, 알리페이까지 싸주는 것까지 거의 3초에서 수십초에 실제 돌아가는. 왜 그러냐면 가능한 이유는 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대한 양가질이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온라인 오프라인 익숙하신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O2O, 스마트 시티,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다 가상세계와 현재 연결돼가 융합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은 이제 신뢰 기술이고요. 그래서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스마트 시티를 해서 스마트 산업들이 나오게 되죠. 약간 이렇게 블록체인이 약간 보시면 뿌리 같은 신뢰 기술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데이터, 화폐, 자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자산은 은행, 보험, 증권 다 칸마디가 쳐 있죠. 사실은 다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스몰 라이센스 그리고 이 라이센스 자체가 디지털 자산이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의 금융이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금융이 복합되어 연결되는 복합 금융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면 너무 이렇게 부정적 시각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도 다 많이 찾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4차 산명 얘기의 지능은 두 가지죠. 하나는 AI, 하나는 집단지성인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AI가 어떤 혁신 영역이라면 블록체인은 분배 영역, 약간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AI 데이터가 주인공이죠. AI 데이터가 주인공인데 저도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을 좋아했는데 지금 변호사가 하드 캐리했지만 변호사와 그 주인공과 거기에 대한 조연 배우의 인터랙션 통해서 주연배의 본질이 드러나듯이 이렇게 AI 데이터가 주인공이고 블록체인은 명품 조연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약간 균형을 잡아주는. 그래서 AI와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제가 뭐 AI 민주화, 뭐 데이터의 민주화 필수 있고 우리 윤주성 교수님 우리 스마트 시티를 도시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저도 동감합니다. 이렇게 AI 쪽 데이터가 주인공이지만 블록체인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 도시들이죠. 이게 보시면 뭐 투명성 결여라든지 전체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속 ESG처럼 여러 가지 ESG 투명성적인 부분 깨진 사회 이렇게 새로운 접근과 사고가 필요합니다. 저도 근데 개발자 출신이라서 주로 기술 위주로 많이 봤지만 지금은 이렇게 종합적인 어떻게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사고가 필요한 사실 이런 것들은 옛날에 뭐 유비쿼터 시티에서 많이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스마트 랭킹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맥킨즈의 많은 회사에서 들어서 이거는 제가 컨센서스랑 퓨처센스라는 회사를 같이 공동으로 만든 자료인데 이 안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현재 명확한 답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과거의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성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기술 쪽인데 기술에 대한 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픈 이노베이션이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시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접근이라든지 뭐 탑다운이라든지 이론 쪽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데이터 구조, 아까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가 서로 공유하지 않죠. 우리 데이터 옆에 있는 단지조차 사실은 같이 고려하면 에너지 문제라든지 도시나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데이터 자체가 있지만 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하지 못했던 신뢰라든지 인센티브 유연성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데이터의 부분들이 마이 데이터처럼 GDPR,
데이터에 대한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연결도 융합되고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좀 사실은 좀 부조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시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범위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레이어에서 보면 사람에서부터 핵심 자원까지 이렇게 금융,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아까 우리 황 회장님 말씀하셨죠. 이런 다양한 관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블록체인이 스마트 시티에 이제 특별히 적합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기술에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전체 아까 대규모 블록체인은 여러 사람이 썼을 때 의미가 있거든요. 크로스보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대규모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약간 민주적 아까 마이 데이터처럼 내 데이터에 대한 제공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인센티브 사실은 사람이 실질적인 뭐 포인트를 받아야 움직이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대한 데이터를 줬을 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체적인 특히 이제 블록체인의 의미가 있는 것은 또한 데이터 관점도 있지만 토큰 이코노미스트에 관련해서 이런 전체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지나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세요. 네. 네, 그래서 도시가 4단계로 가는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불변 데이터 아까 말씀했지만 토지라든지 전자투표 그리고 결제가 있죠. 결제에 대한 부분 세금 납부라든지 사실은 저도 이제 가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속도 위반해서 제가 딱지가 왔는데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딱지가 찍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자동차에 지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네가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속도 위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로 딱지를 찔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결제라든지 자산, 디지털한 자산이 있죠. 대규모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의 부분이고 마지막 단계 부분은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입찰이라든지 사실 우리 ESG 때문에 P2P 에너지 거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직접 해외에서는 많이 관련해서 피어투피어로 에너지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 기술로는 뭐 IBM 하이퍼레저라든지 많이 퍼블릭 체인, 프라이빗 체인이 연결되는 크로스 체인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ESG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대한 전체적인 비욘드 스마트 시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가치에서는 약간 디지털 가치 창출에 대한 뒤또 있는데 나오는 부동산 투자라든지 STO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운전 면허증 자체도 DID 분산 ID 기술에서 약간 분산 ID 데이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블록체인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풀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오늘 제가 이거는 뭐 컨센서스 부분하고 제가 퓨처 센스에서 같이 그렸던 그림 아키텍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원본은 컨센서스 쪽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대출, 다오, 지갑, 투표 각각에 대해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약간 일종의 구글 이더리움의 구글 같은 회사 기술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전체적인 약간 경제 OS 이거 관리 운영 체계 소셜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좀 그려가는 부분 약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본 베이스 레이어, 운용 레이어, 컴퓨테이션 레이어에서 이렇게 좀 기술 스택 부분. 나중에 스마트 시티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됐을 때 이게 블록체인 어느 레벨에서 적용된 거야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에서 만약 인증받는 회사가 어느 레벨인지 포지셔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스택들을 보면 이더리움, DID, 데이터 서비스, 클라우드, 개발 도구, 보안 도구 이런 약간 기술적인 부분은 약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인 이렇게 솔루션 약간 이거는 약간 실제 해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컨셔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 쓸 수 있어. 뭐 토지 등기용이라든지 바운티라든지 뭐 은행간 결제라든지 사실은 3주 전에 그 비텔피텔이 왔죠. 우리 이더리움 만든 그 20세 중반이 됐는데 그 친구도 왔을 때 스마트 시티, 솔바운드 토큰 실질적인 인증에서부터 NFT 얘기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블록체인 인증한다 스마트 시티로 약간 좀 참조해볼 만한 자료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렇게 전체적인 B2B 그리고 농업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정부
그리고 거의 이제 종합적인 자산 토큰화 이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거 부분은 이거는 해외 말씀드렸지만 컨센서스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네트워크에서부터 뭐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부분,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나 뭐 스위스 주쿠 같은 데는 이미 이것들을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빨리 넘어갈게요. 관련돼서는 뭐 오늘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얘기를 하는 자리에 나서 약간 원장 부분하고 탈중앙화되어 있고 톱 보안이고 이제 스마트 컨트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 블록체인이 복잡하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같이 분산 원장, 그래서 거기서 토크나이즈 두 가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스마트 시티에서 어떻게 인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스마트 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현재는 이렇게 이미 스마트 도시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KPI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KPI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블록체인 관점에 대한 부분, 아까 말했지만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쓰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현재 법적인 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블록체인이 특근법,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국회에서 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언권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이런 스마트 시티에서 정말 쓰고 있는지 기술 관점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테라 루나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있었고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건 저희 나라에서 디지털 자산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딱 그 타이밍에 테라 루나가 터지는 바람에 약간 좀 밀린, 약간 너무 지능 쪽에서 주제로 넘어갔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저는 이 사태 이후로 사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대두가 되고 있고요. 저도 한국경제에서 하고 있는, 저도 코레이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글로벌 인증, 국내에서 인증 쓰일 수 있어라는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저희 포럼 내에서도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 내에서도 블록체인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인증을 필요하다는 좀 저희가 좀 대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증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인증에 대한 것들을 실증에 대한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혼자 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또 저한테 인사를 주시면 저희 포럼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연합회를 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의 아닙니다. 현재 제가 지금 한국경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데요. 국토부에서가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의 주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포럼에서 인증평가 모델이라든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실제 인증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설계, 그리고 인증평가에 대한 실제 실무를 저희 포럼에서 제공하고요. 그리고 파트너들은 인증평가에 대한 게 있고, 채널리스트라고 해서요. 이거는 실제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는 잘 모르겠지만 경찰청 그리고 검찰 측 다 군에서 쓰이고 있는 유니콘이죠. 그러니까 이쪽 그 디지털 자산에서는 이게 뭐냐면 다 트래킹하는 글로벌한 업체인데, 이쪽에서도 만약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국토부, SDG앱, 그리고 채널리스트, 미디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픈 이노베이션, 분명히 인증 자체가 혼자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같이 여기 여러분들이 모여서 다 협력을 하듯이 같이 여러 가지 다 융합되는 시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이런 하나의 예시가 있어서 이것도 제가 실제 지금 제가 환경에서 하고 있는 경험을 살려서 저희 포럼 내에서 국토부와 같이 채널을 융합해서 완전히 스마트 시티 블록체인 인증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잘 한번 오퍼링 해보려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상위 레벨입니다. 저기 했을 때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내에서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인증평가 모델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스마트 시티에 맞춰서 잘 어댑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 커스터디라든지 거래 지원 이런 것들이 약간 현재는 스마트 시티 부분하고 디지털 자산 부분이 약간 갭이 있습니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자체가 사실 연결되는 융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스마트 시티 관점에서 보시면 스마트 시티와 블록체인이 정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사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떠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슈퍼 서비스, 슈퍼 앱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서비스 안에서 기존 금융 그리고 디지털 자산, 마이데이터, CBDC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될 것이냐. 한쪽은 메타버스에서, 한쪽은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는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너무 먼 미래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도시 내에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많은 두 가지죠.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는 다르죠. 데이터베이스 쪽이 있고요. 한쪽은 블록체인.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을 같이 연결하고 융합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인증에서도 기존에 있던 KPI들이 있지만 블록체인 관점에서에 대한 것들, 기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 되고 이게 토큰화이즈 되는 것들을 다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보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메일이나 카톡이 있으니까 언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해지면 자료 다 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도 같이 토론 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시티에 적용되는 블록체인의 형태와 인증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시티에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블록체인 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에 대해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계시는 펌블의 조찬식 대표님 모시고 국내 핀테크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들어보려 했습니다만 부득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펌블의 조원진 본부장님께서 대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원진 본부장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펌블의 경영관리 본부를 맡고 있는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회사 창업자이신 조찬식 대표가 참여를 하려고 하셨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급하게 대신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급작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연사로 또 무대에 서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마트 시티 블록체인 포럼 황성규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대신 자리하게 됨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 조찬식 대표를 대신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펌블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그리고 소액으로 부동산이라는 대형 자산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각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9년에 설립이 돼서 작년 5월에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지금 1호 상장 물건을 이제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각 투자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대중에게 상당히 익숙한 투자 형태가 되었고요. 뭐 투자 대상도 상당히 다양화지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뭐 미술품이라든지 뭐 저희가 이제 부동산 좀 큰 유형 자산에서 머물러 있던 것들이 이제는 무형 자산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뭐 스니커즈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명품 뭐 롤렉스라든지 또 한우라든지 뭐 이런 상품군까지 다양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조각 투자 서비스들 중에 제도권 내에서 금융 감독의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은 부동산 조각 투자가 유일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동산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 같은 서비스들이 시장에 안착을 하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다양한 상품군들이 시장에 소개되는 그런 시장을 꿈꿔오고 있습니다. 아까 윤성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시티가 도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저희는 투자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동산 조각 투자에 대한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부동산 조각 투자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타이틀로 잡은 거는 커피 한 잔 값으로 부동산 조각 투자하기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부담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되고요. 그 실제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는 그 기관 투자자나 일부 고액의 자산가들에게만 한정된 어떤 제한된 시장으로 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영역이 점차 일반 개인 대중에게까지 전이되고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일반은 범접할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뭐 그런 접근이 이제 보편화되고 이제는 그 누구나 아는 시장이 되었다면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아는 정보를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래서 모두가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비율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교적 쉽게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으로는 부동산 펀드와 그리고 상장 리츠가 있습니다. 부동산 이 두 시장은 상당히 매우 큰 거대한 시장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펀드 시장은 그 3%만이 이제 공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일반이 접근하기 힘든 시장이고요. 그 규모는 크다 할지라도 실제 접근은 한정적인 그런 시장입니다. 또한 부동산 펀드는 그 일정 기간의 만기를 두고 있어서 그 만기 기간 동에는 그 투자자를 회수할 수 있는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기 시에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펀드 수익률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장 그 리츠로 본다고 한다면, 리츠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 상장 리츠 또한 시장의 그 실제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시장에 공개된 리츠 상품은 약 한 340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상장된 물건은 한 20개에 불과합니다. 리츠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도입된 제도인데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 20개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런 이유는 이게 그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관리라든지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장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한 70억 이상이 받쳐줘야 상장이 허락되기 때문에 그 리츠를 그 부동산 투자 회사인 리츠는 계속적으로 이제 자산을 매입하게 되고요. 그런 자산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리츠가 어떤 자산을 담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품을 부동산 개별 자산을 이 리츠에 담겨 있다는 이유로 해서 같이 공동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다만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그 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종종 저희 부동산 조합 투자랑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 있고요. 전체적으로 거대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대단히 한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펌블은 기본적으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IB 금융인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자산 운용을 실제 운영했던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앞선 이제 부동산 펀드라든지 리츠는 상품을 다루면서 느끼는 어떤 상품의 제한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대중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부동산 상품이 기관들이 펀드에 담기는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중소형 이제 상업용 부동산들이 그런데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절대 금액이 또 중요한 기관 입장에서는 담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구조화를 통해서 일반한테 소개가 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 기회가 공평하게 일반인들에게 부여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투자 시장에서의 이제 민주화를 이제
꿈꾸게 된 거죠. 그런 이후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만나게 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구조화 증권을 결합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분할을 통한 이제 조각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풀도 확대되면서 투자 시장 자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되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이제 한계점을 넘어서 누구나 쉽고 소액으로 또 안전하게 그리고 거래 시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저희 이제 구조도입니다. 그 내용이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에 좀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는 그 관리처분 신탁 구조를 이용해서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그 플랫폼입니다. 일종의 이제 거래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을 부동산을 이제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께서 이 해당 투자 자산을 저희 이제 플랫폼에 올린다, 이제 상장을 한다고 의뢰를 하시면은 저희는 저희 사업 파트너인 신탁회사와 함께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신탁회사는 이 투자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런 연후에 이 신탁 부동산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이 수익증권을 지금 한국예탁결제원의 이제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을 하는데요. 그 예탁결제원이라고 그 현재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전자증권법이 그 국내에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요. 그 제도가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디지털 증권은 그 그 예탁결제원에 등록 발행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국내에서 채택하고 있는 어떤 중앙주권식 그 등록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설명을 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증권이 이제 발행이 되면 펌블에서는 이 수익증권, 이 발행된 수익증권과 1대1로 미러링되는 토큰을 발행합니다. 그 토큰을 발행해서 이 수익증권을 이제 판매할 투자자를 모집하는데요. 그 공모 청약의 방식으로 해서 그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약을 진행을 하고 이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제 투자자들은 저희 이제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또 전자증권법에 따라서 예탁결제원의 고객계좌부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저희 쪽에 이제 청약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청약 집계를 하게 되고 그 공모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를 근거로 저희는 이 예탁결제원의 청약 배정 결과에 따라서 그 고객계좌부에 이제 투자자 명의가 이제 등재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거와 동시에 이 그 고객관리부를 관리하는 이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 계좌에도 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된 수익증권이 입고 처리가 됩니다. 아울러 저희도 발행한 토큰을 그 투자자 회원의 어떤 계정으로 입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상에서 투자자들은 배정받은 토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요. 그 거래는 자동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 계좌관리기관에 있는 계좌에 대체결제로 반영이 되고 그 부분은 다시 예탁결제원에 있는 전자등록된 수익증권의 계좌관리부에 이제 기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실제 저희는 토큰을 거래하고 있지만 이 토큰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분산원장 기반으로 해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예탁결제원에 들어가 있는 수익증권은
수익증권으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이 토큰을 거래하고 있지만 이 토큰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증권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인 소유권이 증명이 되고 그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여기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수시로 팔거나 또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사는 안전하게 부동산 자산을 이제 관리 운영하게 되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투자자한테 배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매달 그 임대료를 주 수익원은 이제 임대료가 될 거고요. 그걸 이제 매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배분을 해주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이 부동산을 이제 처분하게 되면 처분 배당 역시 처분 수익 역시 동일한 구조로 투자자한테 배분되면서 이 토큰은 이제 그 말소 상장 폐지와 말소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으로 편하게 거래할 수 있고 또한 개별 자산으로 어떤 이제 그 펀드처럼 바스켓에 이제 자산을 담는 거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개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종목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그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리츠는 이제 ETF가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이제 그 디지털 토큰은 개별 주식에 가깝다고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그 아까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멈췄던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넘어온다면 사실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온전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그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탁 결제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을 활용하고 있는 거는 저희와 고객 계좌 기관 그리고 신탁사 이렇게 주요 그 플랫폼을 주변으로 한 주요 플레이어들입니다. 예탁 결제원은 실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미러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계좌 관리 기관에서 그 기록되고 있는 고객 계좌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래 내역이 그 미러링해서 여기 그 고객 계좌부에 이제 반영이 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이제 그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인 이제 탈중앙화가 탈중앙화하고는 좀 괴리감을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제도권 내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이 조각 투자라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정부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제도가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규제 특례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에 편입시키면서 어떤 과도기전 형태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금 증권예탁원이 하는 기능 자체가 이 거래를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검증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거래 관계를 이제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에서 그 추구하고 있는 그런 탈중앙화 그리고 거래의 어떤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런 건데요.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매수와 토큰을 발행하는 매수가 동일합니다. 정부는 이것이 총량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분산원장이나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는 실제로 무한대로 쪼개거나 임의의 그 일종의 뭐 조각 투자 또는 소수점 투자처럼 임의적으로 분할을 해서 결국에는 총량을 맞추는 그 총액이죠. 총액을 맞추는 개념으로 가는데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금액은 동일하게 가고 총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시장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 오버 발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계속적인 어떤 정비, 제도적인 정비와 또 이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그 요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부동산 조각 투자가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이제 사업 인허가를 받았는데요. 저희와 이제 동일하게 같은 사업 구조를 동일하게 이제 부동산 조각 투자를 플레이를 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카사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 이제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루슨트블락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부산에 이제 비브릭이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부산 블록체인 경제 특구에서 부산 시의 승인을 받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랑 조금 성격이 달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증권 이제 예탁결제원에서의 전자등록 방식은 국내 2020년에 이제 시행이 되었고요. 실제 카사가 사업 인허가를 받았을 때는 1919년입니다. 해서 전자증권법이 그때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랑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카사는 신탁회사에서 한 장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요. 실물로 발행합니다. 실물을 발행해서 카사 코리아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수익증권을 기반으로 토큰을 분할해서 판매합니다. 물론 이때도 정부는 액수는 고정으로 해놓고요. 총량을 관리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예탁원이 하는 결정적인 이제 역할이 투자자들 어떤 권리자들의 이제 권리관계를 이제 증명하는 부분이 카사 모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카사는 현재 매일매일 거래되는 거래 내역을 공증을 받아서 정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금고에 그 명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번거로운 이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19년에 인허가를 받고 2년이 경과돼서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새로 이 혁신금융 서비스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2년 추가 연장이 되었는데 이때에는 이제 저희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변경을 하라고 하는 이제 주문이 있어서 지금 이제 열심히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라는 데에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다양한 상품에 대한 조각 투자가 새로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 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 이 부동산 모델이 어떤 표준안으로 제시돼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모양으로 또 변화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 또한 또 새로운 또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4월이었죠. 조각 투자로 사실 가장 유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제 뮤직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회원수를 또 갖고 있고 또 이게 K컬처랑 또 연결이 되면서 일종의 팬덤처럼 또 이렇게 거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회사고요. 여기는 사실은 이러한 이제 이제 규제 특례를 받지 않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가 올해 4월에 이들이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 이제 유통시켰던 음원 저작권, 저작료에 대한 이제 참여 청구권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이제 금융당국이 증권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구조를 좀 열심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저희와 비슷합니다. 이 신탁 구조를 이용해서 계좌관리기관 증권사를 하나 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바꾸고 있고 아마도 올해 연말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사이기도 하고 또 동종업계의 동반자이기도 한 뮤직하우 행보를 저희도 사실은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이 뮤직하우는 또 저희랑 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블록체인과 연결이 돼서 또 어떻게 시장에 전파를 할지는 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사실상 저는 어떤 응원을 보내는 편입니다. 그 어떠신가요? 이게 그 지금 이 모델이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을 끊었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투자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저희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구조에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을 이제 신탁에 맡김으로 해서 안전하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투자 예치금을 계좌관리 기관에다가 두고 있고 저희는 단지 플랫폼을 운영을 합니다. 해서 저희가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이 돼서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또는 어떤 재무적인 위험이 왔을 때 투자 자산과 투자자들에 대한 이 금전적인 손해는 최대한 이게 다 절연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올해 이제 4월에 금융위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조각 투자 등이라고 했나요? 그 신종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뮤직하우에 대한 사업 모델을 이제 심의하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정부의 어떤 그 조각 투자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 보도 자료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이제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금융기관 대규모 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한테 이 시장을 열어준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이제 핀테크 기업 어떻게 보면 아예 그 IT 기업한테 이제 공모 시장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투자자 보호라든지 또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삼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기조 아래 이제 이런 이제 신탁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그 투자자와의 어떤 금전적인 피해가 전이되는 것을 이제 막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온 부분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이제 분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발행하는 자가 토큰을 발행해서 자기 스스로 거래소를 운영을 한다면 과잉 발행이라든지 뭐 어떤 이제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한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제 방지하고자 그런 이제 기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또 뭐 다시 언급을 드리지만 뮤직하우가 지금 음원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이거를 옥션을 통해서 거래가를 형성해서 거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떤 형태로 정립이 돼서 서비스가 출범될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궁금한 요소입니다. 시간이 지금 초과됐다고 나와서 제가 좀 나머지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익 구조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거래소이기 때문에 거래 상장 수수료 이건 투자자 수익 구조입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달 말씀드린 이제 배당 수익을 받게 되고 거래소에서 이제 시세 차익을 통한 이제 매매 차익을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부동산 매각 처분 시에는 이제 그 매각 차익을 향유할 수 있으십니다. 수익 구조는 이제 저희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규제 특례 받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특별한 인허가 없이 투자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거래소를 개선해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건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한편으로 정부가 이 시장을 바라보는 그 진정성 그리고 이 조각 투자를 넘어서 그 STO 시장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시장으로까지 그 제도를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국내 파트너십들이 저희 이제 파트너십들입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신탁사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자산 신탁, 대신자산 신탁, 코리아 신탁, 그리고 대한토지 신탁 이렇게 네 군데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사나 루센트도 똑같이 이제 신탁사를 끼고 있고 국내 14개 전업 신탁사 중에 지금 12개가 짝짓기가 끝나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어떤 사업 진입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지난달에 1호 상품으로 이제 시장에 공개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뭐 랜드마크성 이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시그니엘 1호 상품을 이제 선보였고요. 4일 동안 청약을 받는데 2일 만에 이제 완판이 돼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상장이 해서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은진 부부장님 핀테크에 대해서 쉽게 수익성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인 토론 전에 잠시 그 무대를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니 자리에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분이 토론에 참여를 해주시는데요. SBF의 황성 회장님, 홍익대학교 윤주성 교수님, 그리고 앞서 발표해 주셨던 윤석빈 교수님, 조원진 본부장님, 그다음에 최현미 대표님 이렇게 5분 참여하셔서 열띤 토론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토론 시작 전에 연사분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성 교수님,
윤석빈 교수님, 조원진 본부장님, 최현미 대표님, 그다음에 SBF 황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참석자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 포럼이 준비한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진행된 발표를 주제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토론을 위해서 오늘 귀한 토론자분들을 모셨습니다. 황성규 회장님, 앞서 발표해 주셨던 윤석빈 교수님, 조원진 본부장님, 박연미 대표님, 최현미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윤주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럼 좌장님 말씀을 시작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1시간 정도 블록체인과 핀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도시의 블록체인이 이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조각 투자에 대한 이제 그 기본적인 개요 또 현황 이런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이제 두 분의 발제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토론해 주실 또 두 분의 토론자께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 그러면은 이번에 주제처럼 이제 커넥티드 시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커넥티드 투게더. 그래서 이제 커넥티드 시티가 이제 이번 2022년 스마트 도시 엑스포의 주제인데, 이 코로나도 스마트 도시처럼 커넥티드가 너무 잘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블록체인 기술로 이게 스마트 도시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코로나도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도시의 핵심은 뭐냐면 역시 커넥티드 투게더입니다. 투게더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기술, 그 다음에 사물, 또 기술과 기술, 또 기술과 사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함께 앞으로 가자, 이런 것이 이제 이번 2022년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의 이제 주제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5년째 이게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를 이제 쭉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그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 기술 이 시간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신 분도 계신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제가 명명하건대 돈이 되는 시간입니다. 돈이 되는 시간. 핀테크를 통해서 또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이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었는데, 돈보다는 좀 그 학식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좀 떠나신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네 분 토론자를 모시고 발표 토론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정하게 했습니다. 먼저 우리 황성규 회장님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최현미 이사님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의 토론을 들으시고 또 발제자께서 두 분 토론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시면 코멘트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한 3분 정도 이렇게 개요를 해주시고 한 텀 돌고 또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더 말씀을 나누고 또 플로어에서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황성규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우리 윤주선 자장 교수님 저기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오늘 두 분 발표하시는 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윤석빈 교수님 전반적인 블록체인의 큰 흐름과 기술 발전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제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 포럼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인증 사업에 대해서 아마 저 다른 기관하고 용역 컨설팅도 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 포럼에서 블록체인 기술 인증 사업을 앞으로 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블록체인 관련 스마트 도시가 아닌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관들의 혹시 동정을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스마트 도시 서비스에 좀 더 특화된 블록체인 기술 인증이나 서비스 인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펌블의 본부장님은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또 제가 또 감정평가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각 투자가 보통 상장시킬 때 부동산을 상장시킬 때 감정평가를 해서 상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넓혀질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아직까지 이제 그 상장을 시키고 조각 투자를 하기 위해서 디앱을 거래를 시키는데 그 자산, 부동산에 대한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뭐랄까요, 그 레버리지, 그죠? 레버리지가 아직까지 이 금융위원회나 하여튼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지 또 앞으로 그 어떻게 그 레버리지가 좀 있어야지 이제 투자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을 건데 물론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경매를 넘어간다든지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투자자 관리에 대해서도 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하는 비브릭은 그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네. 예, 질문 나중에 받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저 최은비 대표님. 네, 사실 이 블록체인 시장도 스마트 시티 이 이슈도 해마다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행사장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었던 것이 이제 지자체 레벨에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국토 개발 차원이 아닌 지자체 노력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그 협업과 그 다음에 기술 발전과 지자체 노력으로 자체적으로 많은 그 스마트 시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미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기저에 분명히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신뢰성 위주에서 발전이 돼야 되고 그것이 솔루션 레벨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윤 교수님께 그 블록체인 인증 관련돼서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 하나의 어떤 민주화의 어떤 그 모습을 또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어디선가 통제를 해야 되고 기술에 대한 어떤 운영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것들이 발전해가는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고 분명히 뭔가 운영하고 통제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블록체인 인증에 대한 글로벌 기준에 대한 어떤 동향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증을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그 사회에서 저희가 그 블록체인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펌블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엊그저께 신문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노트북 집주인이라고 하는 젊은 20대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기사를 좀 봤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그다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수입을 거두고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기사를 봤어요. 그만큼 저희가 이 분산화된 어떤 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또 20대, 30대 또 가능성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렇게 부동산을 쪼개는 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이외에 또 혹시 또 가능성 있는 어떤 비즈니스 영역이 혹시 있으신 걸 발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두 분의 토론 제가 좀 요약을 하면은 우리 그 황 회장님은 이제 지금 현재 감정평가 업을 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핀테크의 프롬테크의 영역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융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 확장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첫째 해주셨고요. 우리 펌블 부사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우리 최현미 이사님께서도 이게 지금 뭐 앱으로 다 모든 걸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모든 임대라든지 부동산 거래라든지 자산 거래라든지 이런 건 다 이제 앱으로 할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핀테크, 프롭테크, 조각 투자 이런 것이 이제 확장이 된다면 과연 블루 오션에서 레드 오션으로 갈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하면 스마트 도시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은 이제 어떤 한 군데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고 분산돼 있는 거잖아요. 그 분산돼 있는 것이 이제 통제다.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우리 윤석빈 교수님 해주시고 먼저 우리 펌블 대표님 먼저 대표 저 답변 바랍니다. 네. 먼저 이제 감평가라든지 이런 이제 그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부동산 조각 투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도권 내에 들어온 거는 이제 유일한 사례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감평가라고 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 평가 기준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대규모 자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 폭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이 조각 투자를 통해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상품들 제가 자꾸 이제 뮤직하우를 이제 예를 드는데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음원을 평가하는 사실상의 기준이 아직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는 지금 뮤직하우 같은 모델 사업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보다는 이제 펀드로 음원을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서 운영하는 펀드 자산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하는 기준은 있는데 국내하고 조금 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은 이제 적정 가치를 산정을 하는 감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용이하게 이제 이게 조각 투자로 와서 블록체인 분산 원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자산에 그런 가치 평가 기준이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지금 소량의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또한 어떤 모델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합리성과 공정성을 이제 인정받듯이 다양한 자산이 계속적인 평가를 거치면서 하다 보면 적정 가치라는 것을 찾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모든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정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리버리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시장을
대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많은 분들이 또 투자했던 경험들이 있으신 그 P2P에서 그 피해 사례를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P2P는 실질적으로 대출이었고 부동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낀 상품의 그 대출에 대한 재원을 투자자한테 모집을 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기관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 된다면 투자자한테까지 그게 기회가 가지 않았겠죠. 사실은 상당히 좀 부실했던 자산들이 대중에게 풀리면서 이제 피해가 가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 리버리지가 지금 단계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다만 저희는 이제 시행장 그 이제 개발 단계는 아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자산을 현 구조라 그러면 이제 신탁 구조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어떤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리버리지는 점진적으로 열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건 당연히 부동산 투자에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점진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또 새로운 구조, 새로운 조달 구조가 붙으면서 발전해 갈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질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수익원에 대한 거는 저희는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거래소에 얻는 것이 일단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은 또 이게 투기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는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발굴해 나가려고 하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범주 안에는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것도 준부동산으로 해서 저희 그 대상 자산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이제 그 회원 규모라든지 플랫폼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차후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장이 커지고 저희 이제 가입자도 늘어서 저희가 이제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면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을 묶고 또 그거를 또 조합을 통해서도 판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수익원에 대한 니즈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핀테크 업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까 이제 발표 때 이제 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이 블록체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장을 개척하는 건 상당히 외로운 싸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블록체인에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가치 창출을 공동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수익원은 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 수익원을 찾는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윤석병 교수님.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인증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좀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뭐 금융 쪽이죠. 이제 거래소에서 인증을 받았느냐, 근데 받았다는 근거가 현재는 대부분 다 기술적 관점이에요. 스마트 컨트랙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정도까지만 있어서 해외에는 서틱이나 뭐 서틱 그리고 슬로우 미스트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인증이라는 부분들은 스마트 컨트랙 자체에 대한 그 검증, 그러니까 오디트 관점이고요. 그래서 인증은 굉장히 미약하고 얼리 스테이지입니다. 그 상태가 맞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그 영역을 나눠서 본다면 해외에서 보면 W3C, 그러니까 아까 분산 ID 쪽은 굉장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해요. 분산 ID 우리나라 워낙 인구도 좀 많진 않지만 워낙 모바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심이 좀 있고 좀 많이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나 TTA나 나이파에서도 아까 저도 거기서 직접 기술 검증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검증은 인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하셨던 도메인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현재는 거래소에 상장될 때 그렇게 보는 레벨이 많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인증 자체를 아까 블록체인 사상은 탈중앙하지만 확실히 지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퍼블릭 체인, 프라이빗 체인 융합되는 시대가 온 것이 뭐냐면 지금은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정부도 참여하고 엔티티로서
이게 다 같이 아까 무조건 탈중앙화라고 해서 정부를 뭐 거기에 대한 엔티티를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약간 균형을 잡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BLTS, 비즈니스, 법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소사이어티,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풀 필요가 있고요. 아직은 그런 것도 얼리 스테이지고, 그래서 아까 또 연결되는 질문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거래소에 상장되는 부분이 많긴 한데요. 아까 스마트 시티 부분들은 아까 앞에서 이더리움의 이제 컨셔스나 퓨처 센스 자료에도 같이 연구한 자료도 나와 있지만, 아직은 도메인에서 스마트 시티에서 대한 시나리오들은 아직은 굉장히 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관점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들이 스마트 시티 본질적인 가치에 얼마큼 부응하는가에 대한 시나리오나 서비스 모델은 저희가 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들. 예, 잘 들었고요. 아까 질문 중에 이제 우리 최현미 이사님 질문 중에 우리나라가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글로벌리 선정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블록체인 기술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나이파나 TTA가 글로벌 ITU나 W3C 거기다 그런 것들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그런 건 좀 애자일하죠. 그런데 아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그 코어 기술은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쪽이 워낙 강세가 있긴 한데요. 근데 아까 특히 이제 분산 ID 쪽은 좀 굉장히 저희 나라에서도 행안부가 이미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이제 플라스틱 대신에 이제 모바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유저들이 많이 액티비한 부분들이 있어. 그것들은 특히 이제 표준 자체는 W3C가 제정했지만 그 실제 워킹하는 모델, 실제 하는 거는 저희 나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안부나 과기부, 오늘 뭐 국토부 행사긴 합니다만 거기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행안부 안에서도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준화나 글로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근데 또 하나 관점은 블록체인이 되게 재밌는 영역, 아까 기술력과 경제적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 금융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금융 분야에 대한 아까 뭐 흔히 말하는 코드 이스 뱅크, 코드가 은행이 되고 코드가 은행이 증권이 되는 이런 시대에서는 아까 융합하는 관점에서 아직은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긴 한데, 우리나라는 좀 안 쉬운 거는 기술적 관점은 많이 좀 앞서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금융이나 규제적인 부분이 오늘 강해서, 그러니까 규제와 지능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는 규제가 좀 강하긴 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잘 들었고요. 결국은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이 전체적인 표준은 우리나라가 따라잡고 있지는 못하지만 워킹 모델에 대해서는 거의 그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워킹 모델에 대해서는 그 뭐 분산 ID 분야라든지 예.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 탑티어로도 갈 수 있는 네네네. 여지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오디오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 기술 인증 요걸 지금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 이제 포럼에 이제 우리 황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 포럼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수많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진행이 다 될 텐데 그것이 과연 진짜 블록체인 기술인가 아니면은 약간 조금 오염되어 있는 기술인가라는 것을 평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냉장고를 샀는데 이틀 있다 열어보니까 다 썩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루나 사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 앞으로 금융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또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IoT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 기술을 인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슈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했고 저희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런 토론회를 한번 거친 후에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스마트 도시 기술 인증은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토연구원이 스마트 도시 인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인증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토론을 통해서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 기술이 인증이 된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또 오염되어 있는 그런
그 국민 생활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제거가 돼서 안정성이 제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토론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그 조원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 이제 저희가 증권 투자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있고 뭐 많은 투자가 있지만 이 조각 투자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적은 돈으로 이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나 유저들이 느낄 때는 뭐냐면 지난번에 신문을 잠깐 보니까 뭐 18% 이렇게 수익이 나는 데도 있고 14% 이렇게 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현재 금융 여건에서는 굉장히 높은 투자 수익률인데, 궁금한 건 뭐냐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저게 정당한 그 수익률인가? 라는 것이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공시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하는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 예. 글쎄요, 수익률 부분은 그 타 이제 사업체에서 이제 고시하는 부분을 저희가 코멘트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저희 이제 동종업계로 본다면 저희 이제 선도업체인 이제 카사 같은 경우 이미 이제 그 상장 물건들을 한 두 건인가요? 두 건인가요? 세 건 정도 그 매각 처분을 하면서 그 상장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투자 대금을 더 투자자들한테 이제 배분이 이제 끝난 케이스들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한 턴을 이제 돌면서 이제 투자 수익을 이제 배분이 이루어진 건데요. 실제 부동산 투자는 사실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매각 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제 하고 있고요. 사실 시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이해되고, 또 그 판매되는 과정을 저도 시장에서 좀 들은 바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이제 조건으로 해서 또 상당히 좋은 시기에 이렇게 바게닝 파워가 있는 상황에서 처분을 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냈는데, 그 수익률 산출하는 이제 과정에는 사실은 지금 세부적인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발행에 그러니까 발행이라든지 처분에 포함되는 비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또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이 시간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또 뭐 세금이라든지 뭐 추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담금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는 사실은 플레이어가 아니면은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요. 근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품들이 다 그렇게, 모든 부동산 조합 투자가 다 좋은 수익률을 낸다고 보장할 수는 없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그 지금 그 정부에서도 가장 눈여겨보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해서, 유도해서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이고, 이 공모시장에서 민원만큼 정부가 두려워하는 거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이 1호 상품을 이제 첫 런칭을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이제 처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산을 온전하게 관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최대한 투자자한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자산이 또 온전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우리 황성규 회장님이나 우리 최현미 이사님 또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플로어 쪽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마이크가 가기 때문에 손을 들고 소속을 말씀하시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저쪽에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샐러드파이라는 회사의 최태우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들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증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하고 자산에서 토큰으로 사용되는 개념하고는 전혀 기술적 배경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또 접근 방식도 완전히 다른데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스마트 시티 안에서 사용되는 기술적 요소로 제가 생각할 때는 토큰적 요소보다는 어떤 인증, 또 개인의 신원 인증, 뭐 어떤 데이터의 시계열 인증, 뭐 정보의 인증, 데이터의 어떤 그런 인증이나 투명성 혹은 신뢰성에 대한 것들을 더 중요시 접근하는 요소가 먼저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구체적인 어떤 형태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어떤 또 인증이 표준화든 아니면 기술적으로 어떤 스마트 시티 안에서 인증되는 형태의 모형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최태우 선생님 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 내에서의 기술과 이제 핀테크, 프롬테크로 갔을 때의 기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추구하는 것은 먼저는 이제 스마트 도시 내에서 기술에 대한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석빈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말씀하셨던 블록체인 자체 인증은 뭐 DID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서 말씀하셨던 KYC, AML 트래킹하는 부분이 때 베이스가 될 것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그것만으로만은 제가 아까 보였던 자료들이 이더리움 컨센서스나 퓨처센스 만든 자료가 차용했는데요. 그건 실제 해외에서는 물론 시범적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단지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로만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마이 데이터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거기에 대한 데이터 거래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인증, 트래킹 디테일스, 자산은 분명히 나오게 되거든요. 데이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죠.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거기에서 인증을 받고 거기에 대한 거래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서 제가 말씀했던 좋은 질문이죠. 거기서 한쪽은 인증에 대한 기술적 인증에 대한 분명히 존재하고요. 해외에서도 보면 단지 그걸로만 아까 프로토콜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내가 갖고 있었던 그냥 인증 기술적인 투명성 인증만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그것들을 아까 말씀 스마트 시티의 실제 도메인에 대한 서비스 관점의 연결고리들이 정말 지금 모델들은 저희가 아직은 초기 상태고요. 해외에서는 뭐 크립토밸리인 스위스라든지 에스토니아 그런 해외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오늘 그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뭐 두바이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깊게 논의이 되고 있고요. 저희 포럼 내에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은 해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약간 참조해서 참조 모델을 갖고 저희가 이 안에서 더 디벨로프 시켜서 북토부랑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된 줄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 질문 하나 올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조각 투자의 그 규모가 굉장히 적잖아요. 지금 얼마로 되고 있죠? 저희 부동산 예. 말씀이신가요? 지금 카사가 한 5개 정도를 이제 올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얼마요? 한 5개 종목을 5개. 이제 상장시켰습니다. 대부분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게 한 120억 정도고 예. 가장 규모가 작았던 건 한 16억. 개인이 이제 얼마까지 투자를 할 수 있나요? 개인이요. 예. 지금 개인 투자자는 2천만 원으로 1년 한도가 2천만 원으로 한정. 1년 한도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뭐 1호, 2호, 3호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1호 할 때 2천만 원까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2천만 원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예. 동일 연도에 새로운 종목이 상장이 될 때는 못 하는 거고. 못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분들이 꽤 있나 봐요. 네, 네. P2P도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거를 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샌드박스 때문에 없나요? 아직은 샌드박스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으로 부가 조건으로 이제 부여받은 조건들이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날. 그러니까 근데 2천만 원이 지금 그 연간 한도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투자하고 한 해가 지나면 예. 추가로 2천만 원을 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해를 거듭하고 시장이 성숙될수록 자연적으로 투자 금액은 이제 늘어나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네, 근데 그런 다만 말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제한이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투법상에서 그 P2P라든지 뭐 이런 원투법상에서 됐던 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투자자 보호가 더 필요한 시대군요. 네네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이제 시범 서비스로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니까요. 예, 그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생각들이 안 나시는가 보죠? 아니면 많이 알고 계신 거 때문에도 그렇고 그 동안에 제가 또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다 못 드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수요자들이 있고 물건을 공급하는 물건의 공급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는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자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수익률이 있고 안전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투자에 대한 대안이 된다. 이런 건 이제 알고 있어서 아마 이게 이제 안정성과 홍보가 조금 더 되면은 아마 조각 투자로 옮기는 부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P2P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조각 투자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그건 수요자 입장이고 물건을 공급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물건을. 근데 물건이 주로 이제 알려진 건물들이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건물은 조금 상품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알려진 건물의 소유자가 과연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매력을 느끼는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임대료 가지고도 충분한 수익을 받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산을 이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단순히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매각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뭐 부분도 물론 있고 그것도 있지만 뭐 어떤 법인체라든지 그런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한다는 측면에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세일즈 앤 리스백 형태로 해서 일정 부분의 자금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그 재임대를 통해서 그 자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한 유동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이제 개인 투자자라든지 개인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조각 투자가 법률적으로 또 세무적으로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신탁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도를 하고 했을 때 그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가 부여대가 적용받지를 않습니다. 세금적인 혜택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그 건물주가 이제 신탁에 물건을 올리면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제 법상으로 이제 도관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각이 아니라 신탁을 한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이 그 신탁에서 운영하다가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처분 수익을 투자자한테 배분을 하면 그때 처분 수익을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로 투자자한테 징수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처분이 됐기 때문에 그 처분된 시점으로 원소유자한테 문답을 하면 사실은 이중과세 이슈가 또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금적인 이슈가 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금의 여러 가지 활용이나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리츠가 있죠.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리츠와 이제 지금의 이제 조각 투자가 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리츠와 이 조각 투자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츠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많은 조금 투자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로 리츠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사모가 많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공모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체 투자로 이제 핀테크보다 이제 훨씬 더 안정성이 있는 조각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물건 공급자 그 입장에서는 리츠로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런데 리츠와 지금 설명을 들어봐도 리츠와 조각 투자의 장점이 별로 안 보여요. 투자자가 아닌
그 공급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뭔가 메리트가 주어질 때, 지금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어질 때 물건이 많이,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고, 또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적은 돈으로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예, 그 리츠도 좋은 상품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고요. 리츠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부동산 투자 회사죠. 그래서 에쿼티 투자 형태로 해서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걸 공급 입장에서 공급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관 입장에서는 리츠는 상장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상장된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상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아까 그 상품 설명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70억 이상의 그 임대 수익이 확보가 돼야 상장 요건의 그 요건 중에 하나를 이제 충족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담을 수밖에 없고, 또 기관은 체질적으로 큰 규모의 자산을 좋아합니다. 큰 규모의 자산은 여러 가지 리츠 사서 이런 부동산 운용사들이 서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중소형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상당히 좋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기관들에게는 좀 외면받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 대중에게 조각으로 판매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시장이 열리는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실제로 그런 등급의 물건들은 유동성 문제 때문에 상당한 디스카운트로 거래가 되는 게 현실이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 초기에 또 이렇게 뭐 사업을 시장을 키우고 회원들을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상품, 감성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시장에 통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조금 낙후돼 보이거나 좀 후져 보여도 실제로 구조화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동산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믹스를 해서 저희는 이제 시장에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플로우에서 궁금한 게 있을 텐데, 궁금하신 게 생각이 나시면 아까 주신 이메일이나 또 주최 측에 연락을 주시고, 뭐 저한테도 연락처가 있으니까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스마트 도시는 언젠가는 완성되는 물건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도시 트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또 생겨나고 발전하고 또 없어지고 또 새로 발전하고, 이런 이제 시간들이 쭉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미래로 열어나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스마트 도시 기술이 안전하고 또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민주화가 더 발전이 되고 하는 과정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의 발제자 감사드리고, 또 두 분의 토론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귀한 시간에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스마트 도시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분들은 잠시 그대로 착석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그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 포럼이 준비한 컨퍼런스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블록체인에 대한 도시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연구하고 또 많은 지식들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도시의 중점 기술로 나날이 발전되어 갈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큰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